차가운 금속성의 외침이 한서연의 낡은 사무실 공기를 찢었다. 서류 뭉치들이 경고도 없이 공중으로 흩날렸고 헐값에 산 듯한 책상은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으며 값어치를 매기는 듯했다. 그들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책상 뒤에 꼬소티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다. 법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이 작은 개인 법률 사무소는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전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채권자들은 그 마지막 성역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한 변호사 더는 못 기다려.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무실 집기라도 다 드러내야겠어. 덩치 큰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서연의 낡은 컴퓨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행동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과시였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법률 용어를 꺼내 들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업무 방해 및 재물손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법은 돈과 권력 앞에서 때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먼저 들어섰고 그의 냉정한 시선 한 번에 소란스럽던 채권자들의 입이 거짓말처럼 닫혔다. 그의 뒤로 더욱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중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민혁이었다. 채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언론에서 가끔씩 얼굴을 비추는 재계의 거물.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엉망이 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시선을 한서연에게 고정했다. 한서연 변호사 맞으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강민혁의 등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강민혁의 비서인 최진우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던져주자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혼돈은 정리되었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이 적혀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고작 이런 것들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 변호사가 공영에 처해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잘 짜인 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었다. 결국 서연은 그의 채 올라탔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방금 전까지 겪었던 소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차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로 향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본론을 꺼냈다. 한 변호사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 그리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변호사로서의 미래까지도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신처럼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경계심을 풀 수 없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짊어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까지 약속하지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강인한 인상은 숨겨지지 않았다. 내 조카 강태준입니다. 차혜성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죠.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얼마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저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태준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자리는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 아이의 권리와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로부터 보호해야 하지요. 그의 말은 마치 조카를 끔찍이 아끼는 삼촌의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한서연 변호사께서 내 조카 태준이의 아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서연의 머릿속을 울렸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혼수 상태에 빠진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그녀는 너무나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명목상의 결혼입니다. 법적인 보호자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태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혹은 만약의 경우가 생길 때까지 그의 곁에서 법적인 아내로서 그의 권리를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강민혁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덧붙였다.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또 다른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의 사진, 그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택은 한 변호사의 몫입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명예,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한 현실. 변호사로서의 신념과 양심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든 그녀에게는 지옥일 터였다. 강민혁은 그녀의 고뇌를 즐기듯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강민혁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계약서의 내용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한서연을 강태준의 법적 아내로 만들고 그녀에게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대신 그녀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강민혁의 통제에 있도록 만드는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 위험한 독소 조항들을 단번에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서명란에 적히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채권자들의 고함과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 세 글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밀어 넣는 것 같았다.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자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부터 당신은 차혜성 그룹의 안주인이십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축복이 아닌 차가운 족쇄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검은색 세단에 실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으로 향했다. 도시의 번잡함이 멀어지고 차가 한적하고 부유한 동네로 접어들자 길 양옆으로 거대한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려는 듯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인 강씨 가문의 본가가 위용을 드러냈다. 높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을 따라 저택의 현관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했다. 조각상처럼 다듬어진 정원수들, 인공적으로 보이는 작은 연못,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집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나와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안주인 한서연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뒤에 선 하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끝부터 전해져 왔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이었지만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 같았다. 거실에는 강민혁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강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어제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와 아들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차가웠다. 특히 강지훈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제 으씨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이쪽은 내 아내와 아들 지훈일세. 강민혁이 소개했지만 그의 아내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고 강지훈은 아예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듣던 대로 참 평범하게 생기셨네요. 우리 태준이 짝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데.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다.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형님.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강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짧고 냉랭한 인사가 끝나고 집사가 그녀를 안내했다. 회장님의 침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는
아직 혼수 상태인 강태준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저택의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의 방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다. 방 안은 최신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거대한 침대 위에 강태준이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실제로 마주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는 그의 강한 개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기계의 수치들과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서려윤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남자. 그런데 오늘부터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된 남자.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혹은 미지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 등 뒤에서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환자에게 함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이 붙여놓은 감시자일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거두며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내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간호할 일이 많을 테니 그의 의료 기록을 모두 가져다 주세요. 간호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건 부회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 집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법적인 보호자는 접니다. 부회장님이 아니라 내일까지 모든 기록을 내 방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변호사로서의 단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날 밤 서연은 그녀에게 배정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방은 강태준의 방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차갑고 낯설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아름다운 저택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된 감옥이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분석적인 두뇌가 빠르게 움직였다. 이 집의 권력 구조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시망. 강민혁은 이 집의 왕이었고 모든 하인과 경호원들은 그의 눈과 귀였다. 그녀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기만적인 계약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태준의 방으로 갔다. 간호사가 그의 몸을 닦고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의학 용어들을 하나씩 익혔다. 처음에는 그녀를 감시하던 간호사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저택을 탐색했다. 거대한 서재에 들어가 법률 서적과 경영 관련 서적들을 읽었다. 강태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흔적을 통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사고 당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블루오션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프로젝트. 서려연은 그 프로젝트 서류를 몰래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밤새도록 읽었다. 복잡한 수치와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채성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강민혁이 이 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 자리 배치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방식, 특정 인물 앞에서 유독 조심스러워지는 태도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정보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유흥에 빠져 살며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정보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탐욕스러운 늑대였고 그의 가족은 그가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먹는 하이에나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들의 탐욕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었다. 이제 그 장애물을 지키는 역할은 역설적이게도 돈에 팔려온 그녀 한서연의 몫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평소처럼 강태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의사에게 말해봤자 그저 근육의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보내온 아주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강태준 씨 듣고 있나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미간에서 보았던 미세한 움직임은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한서연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보낸 희미한 신호탄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녀를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체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최진우 법무팀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진 조소와 경멸이 역력했다. 사모님,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명목상 회장님의 대리인이시니 참석은 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덧붙였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자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허수아비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최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그저 겁먹은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진우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와 함께 두툼한 안건 자료가 들어있었다. 블루오션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프로젝트 최종 승인의 건. 바로 그녀가 강태준의 책상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강민혁이 마침내 자신의 야심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자신의 방으로 옮겨왔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재무제표 생소한 기술 용어, 그리고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차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실기업인 블루오션 에너지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하여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블루오션 에너지의 숨은 대주주가 누구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서허연은 프로젝트 자체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이미 강민혁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경영 비전문가인 그녀의 의견은 묵살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무기는 경영 지식이 아니라 법률 지식이었다. 그녀는 인수합병 절차와 관련된 그룹의 정관과 상법 조항들을 샅샅이 파고들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차해성그룹의 정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 관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그 보고서는 없었다. 그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혹은 그녀를 너무 얕본 나머지 이 작은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차해성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침착해 보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강민혁의 편이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의아함, 경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그의 자리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강민혁은 회의 시작을 알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은 얌전히 앉아있기나 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의는 강민혁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최진우가 일어나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유창하게 브리핑했다. 막대한 수익 예상치와 화려한 그래프들이 스크린을 채웠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뜻을 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강민혁이 최종 승인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민혁이 의사봉을 들며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해 있습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목소리의 주인공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한서연 대리인, 지금 장난할 시간 아니오. 무슨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정관 사본을 꺼내 들었다. 차해성그룹 정관 제47조 2항에 따르면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신규 에너지 사업 투자의 경우 이사회 승인 전 외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몇몇은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며 이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법률가로서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힘이 있었다.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러 이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관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대리인의 말이 맞습니다. 절차는 지켜야죠. 일단 오늘은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관련 서류를 보충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편이었지만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에 섣불리 찬성표를 던져 훗날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강민혁은 의사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쏟아지는 시선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강민혁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연, 네가 감히 내 일을 망쳐 똑똑히 기억해둬. 오늘 네가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사회에서의 반란은 즉각적인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한서연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하인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민혁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도끼처럼 저택 전체에 퍼져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이제 완벽히 고립된 섬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살해마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그 침묵은 어떤 폭언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맹수의 우리에 갇혔고 방금 그 맹수를 성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방 앞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서성였고 그녀의 모든 통화는 도청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저택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사소한 핑계들로 번번이 차단되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서서히 말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의에 맞설 수 없었다. 동맹이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저택의 거대한 서재를 찾았다. 그곳은 강태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으로 유일하게 강민혁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법률 관련 서적이 꽂힌 책장을 살피다가 평소와 다른 곳에 꽂혀 있는 낡은 법전 한 권을 발견했다. 무심코 책을 빼드는 순간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효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서재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쪽지를 주워 손에 숨겼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간결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내문 앞에서 혼자 기다리시오. 발신인은 없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구원의 손길일까?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강민혁이 그녀를 시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덫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이 저택 안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면 그녀는 그 신락 같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부터 두통과 몸살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강민혁에게 보고하기 위해 찾아온 의사에게는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아냈다.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그녀는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점심시간 직후 하인들의 눈을 피해 정원 뒤쪽에 작은 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했다. 약속 장소인 경복궁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연은 군중 속에 몸을 섞은 채 약속된 장소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했다.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을 때 한 중년의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한서연 변호사님이십니까? 잠시 함께 걸으시지요. 그는 이사회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남자였다.
채성그룹의 비서실장이자 돌아가신 강태준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필했던 박영준 이사였다.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궁궐의 후원으로 향했다. 박 이사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사회에서의 일 아주 인상 깊었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수였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서연은 곧바로 본론을 물었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심이 가득한 그녀의 질문에 박 이사는 여튼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선대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셨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태준 도련님이 그 자리를 이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지. 하지만 지금 채성은 강민혁 부회장의 손에 넘어가 독버섯처럼 썩어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충성심과 비통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묻고 싶은 게 있어. 한 변호사는 대체 어떤 사람이요? 돈 때문에 영혼을 판 꼭두각시요? 아니면 다른 뜻을 품고 이 진흙탕에 뛰어든 것이요? 그것은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과 강민혁의 협박, 그리고 명목상의 결혼 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의식 없는 사람의 권리를 대신 지켜야 할 법적 대리인이자 변호사입니다. 이 불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이사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눈에서 그걸 읽었지.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태준 도련님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 이사는 말을 이었다. 사고 직전 도련님은 강민혁 부회장의 비자금 내역을 거의 다 파악한 상태였어. 그걸 폭로하기 직전에 사고를 당한 거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에서는 조작 흔적이 발견됐지만 경찰 조사는 석연치 않게 종결되었고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블랙박스 영상은 감쪽같이 사라졌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빼돌리기가 아니라 비자금을 세탁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이사회에서의 그녀의 반대는 그들의 계획에 제동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길에 뛰어들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박 이사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강 부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초기 자료들이 들어있어. 내가 그동안 몰래 모아온 것들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있었다. 왜 저입니까? 서연이 물었다. 이사회에도 당신의 편이 있을 텐데요. 박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등을 돌렸거나 이미 매수되었어.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지금 강민혁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가 되어버린 한 변호사 당신뿐이요. 그의 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들은 앞으로의 연락 방법과 접선 장소를 정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서로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방법이었다. 헤어지기 전 박 이사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명심하시오. 강민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활한 인간이오.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둬.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목적이 생겼고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가 생겼다. 그날 밤 그녀는 강태준의 침대 곁에 앉아 손에 든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잠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의 정의를 내가 되찾아 줄게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소연의 첫 번째 반격은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맹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분노한 맹수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해지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하고 음습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법률적 권위를 빼앗으려는 심산이었다. 변화는 온라인 연애 매체 작은 가십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혼수 상태의 재벌 3세와 결혼한 의문의 신데렐라 그 실체는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파산한 집안 배경, 천문학적인 빛, 그리고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것처럼 묘사하는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최진우가 동원한 여론 조작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순식간에 한서연은 돈에 눈이 먼 꽃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영혼을 판 여자가 되어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하인들은 이제 그녀를 대놓고 경멸했고 강민혁의 아내와 아들 강지우는 그 가십 기사를 무기 삼아 그녀를 조롱했다. 이것 좀 봐, 재수씨. 아주 스타가 되셨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지훈이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화면에는 그녀를 향한 온갖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어머, 쟨들 뭘 모르네.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어디 보통 행운이니 빚더미에서 건져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서연은 묵묵히 식사만 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런 인신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을 변호하는 상상을 하다가 결국 무력감에 눈을 감곤 했다. 세상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박 이사와 연락했다. 박 이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진우 팀장의 지시입니다. 예전부터 언론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 능했지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기사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밝히려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흑색 선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강민혁은 더욱 위험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를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 법적인 권한을 박탈하려는 계략이었다. 목표는 업무상 기밀 유출이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감한 내부 자료를 그녀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강태준의 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민혁이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연, 당신이 감히 회사 기밀을 빼돌려 당신 같은 쥐새끼를 믿은 내가 바보였지. 그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최진우가 뒤따라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연의 개인 노트북에서 경쟁사 고위 임원에게 보낸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 출력본이었다. 첨부 파일 목록에는 블루오션 프로젝트 최종 투자 계획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보안팀의 내부 조사 결과
사모님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였고 해당 파일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혁은 보안팀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의 방을 수색해 관련된 증거가 더 나올 거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방으로 흩어져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찾아내고는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관련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였다. 최진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기밀 문서들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산업 스파이가 된 것이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났어. 넌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거고 곧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의 머리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변호사 한서연의 눈빛으로 그녀는 최진우에게 다가가 화면을 가리켰다. 최 팀장님, 법무팀장으로서 기본적인 디지털 포렌식도 모르십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역에 최진우가 당황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이메일의 헤더 정보를 확인해 보시죠. 발송 IP가 회사 내부 서버로 잡혀 있군요. 제 개인 노트북은 외부망만 사용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어서 USB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파일들의 최종 수정 날짜를 보십시오. 어제 오후 3시로 되어 있네요. 공교롭게도 저는 어제 오후 내내 주치의와 상담 중이었고 제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걸 집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강민혁과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부회장님, 이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여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진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똑바로 강민혁을 향했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섣불리 수사를 의뢰했다가는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보안팀을 이끌고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그녀에게 허를 찔린 것이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이를 갈았다. 전연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겠다. 그들이 사라지고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서연은 그제야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아슬아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겼다. 방어에 성공했을 뿐이지만 분명한 승리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강태준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녀는 그의 귓가에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들은 저를 얕보고 있어요. 제가 여자고 어리고 배경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제가 당신의 편이라는 걸, 그리고 당신의 싸움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진심이, 그녀의 싸움이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며
조작된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한서연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민혁의 압박은 더욱 거세고 집요해졌다. 그는 이제 그녀를 법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녀의 저택 내 출입 가능 구역은 강태준의 방과 그녀의 방, 그리고 식당으로 제한되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경호원들에게 보고되었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서연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이사와의 비밀 연락을 통해 간신히 바깥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었지만 그가 가져오는 소식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해가고 있었고 강태준의 흔적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갇혀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그녀는 넋을 잃은 채 강태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차갑기만 했던 아무런 반응도 없던 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넋두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청중은 깊은 잠에 빠진 그였다.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렸다.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모두 적이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싸움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에 이마를 기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의 검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살짝 누르며 경련하듯 움찔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평온했다. 의료 모니터의 수치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느낀 걸까? 너무 지친 나머지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그리고는 애타는 마음으로 속삭였다. 강태준 씨, 제 목소리 들려요. 듣고 있다면 한 번만 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착각이었나. 그녀가 실망감에 손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이전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움찔하며 그녀의 손을 눌렀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반응이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그가 보내온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기쁨과 충격에 휩싸여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환자가 움직였어요. 그녀의 외침의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왔다.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강태준의 상태를 체크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고 서연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지만 잠시 후 그녀를 찾아온 주치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안타깝게도 뇌파나 다른 생체 신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제 손을 2번이나 쥐었다고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심부건 반사, 즉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지극히 의학적이고 냉정한 진단이었다. 의료진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의사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모든 데이터가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담긴 의지를 느꼈다. 그것은 기계가 측정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그녀의 절망을, 그녀의 외침을,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며칠간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과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는 지금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그의 길을 닦아놓아야 한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곧바로 반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났고 모든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연락해 그동안 모아온 강민혁의 비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증거 목록이 아니라 법정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소송 자료의 형태로. 그녀의 변화는 강민혁의 눈에도 포착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너무나도 단단하고 평온해진 것이다. 강민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해졌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때마침 그에게 고용된 간호사로부터 환자가 경미한 경련을 보였으나 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현상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구겨버렸다.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년 가까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놈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찜찜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강태준이 깨어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조바심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최진우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 계집애가 또 무슨 짓을 하기 전에, 그리고 강태준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겠어. 최진우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결심을 굳힌 듯 명령했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안건은 강태준 이사 해임 및 상속 자격 박탈 특별 결의안이다. 그와 동시에 저 계집애가 가진 모든 법적 대리인 권한을 정지시킨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름을 끝내날 샤니라바. 그의 눈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깊은 어둠이었다. 강태준의 의식은 그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부유하고 있었다. 시간의 감각도 공간의 개념도 없는 텅 빈 세계. 간간히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뭉개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다. 뭉개져 있던 소리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내는 삐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특히 한 여성의 목소리는 유독 그의 의식에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때로는 혼잣말처럼 자신의 힘겨운 싸움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몸에 연결된 수많은 튜브와 전선들의 감각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팔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 병상 위에, 이 육체 안에. 그리고 그의 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숙부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주주총회 준비는 다 됐나? 이번에야말로 강태준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해.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어서 최진우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의결권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하든 이제 끝입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사고, 자신을 덮치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배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숙부의 야심, 자신의 방역,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비열한 함정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이 무력한 육체에 갇힌 채 들어야만 했다. 분노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들끓는 것 같았다. 그는 움직여야 했다. 이 지옥 같은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눈꺼풀에 힘을 주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희미한 빛이 시야로 들어왔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였다. 강민혁의 사람들이 장악한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쥐었자 내 그의 입술을 움직였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 박사님. 김 박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병실의 모든 간호사를 밖으로 내보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김 박사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다.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태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어떻게 됐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김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민혁의 경영권 장악, 그리고 그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내로 들어온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모든 설명을 들은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목상의 아내라. 숙부가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들여놓은 꼭두각시일 터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매일같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목소리는 꼭두각시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깨어났다고 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적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자신은 아직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다. 그는 김 박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무에게도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김 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굳은 의지를 잃고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침묵의 관찰이 시작되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연기하며 병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듣고 분석했다. 그는 강민혁과 최진우가 자신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것을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겐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경제신문을 읽어주며 채성그룹의 주가 동향과 강민혁의 실책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법률 서적을 읽어주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사용할 법적 무기들을 암시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의 진심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왜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 그녀가 이사회에서 어떻게 강민혁에게 맞섰는지, 그리고 그들이 씌운 누명을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치열한 전쟁 기록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서서히 모든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는 숙부가 심어놓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숙부의 가장 큰 실수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민혁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통제할 허수아비가 필요했을 뿐이지만 그는 하필이면 호랑이를 자신의 안방에 들인 셈이었다. 그는 김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굳어버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숙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저 여자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정체 모를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밤 한서연이 여느 때처럼 그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에요. 제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당신의 것을, 당신의 자리를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후 병실에 혼자 남은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그래 한서연, 네가 판을 깔아줘. 내가 모든 것을 끝낼 테니.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가 그 폭풍의 눈이 될 차례였다. 결전의 날 찰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을 넘어 거대한 권력투쟁의 마지막을 장식할 콜로세움과도 같았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단이 내뿜는 긴장감으로 공기마저 팽팽하게 느껴졌다. 그 중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개선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강민혁이 서 있었다. 한서연은 홀로 그 전쟁터에 들어섰다. 그녀가 강당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경멸, 호기심, 그리고 적애.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강태준의 이름이 적힌 명패 앞. 그녀의 자리는 거대한 원탁의 상석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사형대의 단두대처럼 외로워 보였다. 강민혁은 의장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비장함이 교묘하게 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제 조카 강태준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의 쾌유를 비는 마음은 저 역시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하지만 채성그룹은 더 이상 리더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으로 오신 한서연 씨의 지난 행보들은 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경영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그녀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안건을 독단적으로 부결시킨 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 등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녀를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침입자로 몰아갔다. 이에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강민혁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태준 이사의 해임 및 모든 상속 자격의 박탈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더불어
법적 대리인 한서연 씨의 모든 권한을 즉시 정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장내는 순간 술렁이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잠잠해졌다.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의장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물었다. 모두가 침묵할 때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반대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법률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침착하게 반박하기 시작했다.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의결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았다. 주주들은 냉담했고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기 위해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서연은 힘없이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인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끝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쏠렸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실루엣은 잠시 멈춰서서 장내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걸어 들어왔다. 병원복도 휠체어도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1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 번뜩이고 있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만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수백 명의 군중 사이를 가르며 오직 한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서연. 그녀의 앞으로, 마침내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넋을 잃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세우고 몸을 돌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섰다. 그를 둘러싼 충격의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그때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늦어서 미안하군. 그는 짧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굳어있는 한서연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폭탄과도 같은 다음 말을 던졌다. 소개하지, 내 아내 한서연입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강민혁을 포함한 단상의 모든 임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내가 차혜성 그룹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바로 나 강태준의 뜻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반대하는 것은 곧 나를 반대하는 것이며 차혜성 그룹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폭발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자신을 바라보는 한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귀환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그가 만들어낸 충격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풍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그의 지휘본부로 변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곁에 선 한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보안팀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이곳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강민혁 부회장과 최진우 팀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혼란에 빠져 있던 보안팀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민혁과 최진우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강태준은 이어 마이크를 잡고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자세한 모든 것은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채성그룹을 멍들게 했던 길고 긴 병의 실체를 말입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그의 복귀 무대로 막을 내렸다. 회의장이 정리되고 강태준과 한서연은 마침내 단둘이 회장실로 돌아왔다. 1년 만에 주인을 맞이한 공간.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서연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누워서 듣는 것과 이렇게 마주보고 듣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군.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당신이 혼자 싸우는 목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소.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당신은 내 목숨과 차에성 모든 것을 지켜냈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남자였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서연은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텐데, 변호사로서 그리고 내 아내로서. 그의 말은 어색한 분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박 이사가 노크와 함께 들어오며 두 사람의 어색함을 깨뜨렸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막이 올랐다. 강태준, 한서연, 그리고 박 이사. 세 사람의 비밀 동맹은 이제 채성그룹의 심장부에서 공식적인 방역의 선봉이 되었다. 강태준은 회장 권한으로 즉시 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 이사가 이끄는 감사팀이 주요 부서의 모든 자료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변호사로서 움직였다. 그녀가 밤을 새워 정리했던 강민혁의 비자금 조성과 배임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되었다.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의 담당 검사마저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서류는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난 완벽한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폭풍은 차혜성 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차혜성 그룹의 왕자의 귀환과 피해 숙청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강민혁의 수족이었던 임원들이 하나둘씩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이 빼돌리려 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커넥션이 만천에 드러났다. 궁지에 몰린 강민혁과 최진호는 서로를 탓하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의 모든 자금줄은 동결되었고 그들을 돕던 정치권과 법조계의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고 직전 강민혁이 보낸 의문의 인물과 접촉했던 사실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경위를 폭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김 박사가 비밀리에 확보해둔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정비공의 양심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정비공은 강민혁의 사주를 받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단했으며 그 대가로 막대한 돈과 협박을 받았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살인 미수, 모든 범죄의 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발뺌은 불가능했다. 그날 오후 강민혁과 최진호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강민혁의 아내와 아들 강지훈 역시 비자금 유용과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강태준은 그들에게 일말의 온정도 베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법인카드와 재산을 동결시키고 그들이 살던 저택에서 내쫓았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회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냉정한 외과 수술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회장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TV에서는 연일 강민혁 일가의 몰락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낡은 액자 하나를 닫고 있었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강태준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과는 다른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군.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위태로운 동맹도 계약으로 묶인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신뢰로 이어진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법정의 판결과 함께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범 강민혁은 살인미수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최진우 역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무거웠다. 강태준의 복귀 이후 채성그룹은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와도 같았다. 그는 돌아온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고름을 짜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수많은 임원들이 교체되었고 실력과 충성심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랫동안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박 이사는 부회장으로 승진하여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한서연은 더 이상 명목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채성그룹 법무팀을 총괄하는 고문 변호사이자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룹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의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채성의 잔 다르크표라고 불렀다. 개혁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고 때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논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신뢰와 유대감은 굳은 살처럼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동지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태준이 말없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빚더미에 짓눌려 절망하던 변호사 지망생.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보고 계세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고요한 저택의 서재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두 사람의 운명을 묶었던 낡은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태준이 그것을 그녀의 앞으로 밀며 말했다. 이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의 심장은 순간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민혁의 인질이 아니었고 그 역시 그녀의 보호가 필요 없는 완벽한 회장이었다. 계약의 목적이 사라졌으니 관계가 끝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녀는 짐을 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그 옆에 깨끗한 백지와 만년필 한 자루를 놓았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계약서는 내 숙부가 만든 것이오. 강요와 절망으로 쓰였지. 그러니 이제 파기하는 게 맞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 계약서를 새로 씁시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빚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계약을 서로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당신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당신의 남은 인생을 계약해주지 않겠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하고 담백한 하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청혼이었다. 서연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가 내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계약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도 강력한 약속과 미래가 담겨 있었다. 1년 후 에필로그. 채성그룹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공동 경영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강태준의 과감한 결단력과 서연의 신중하고 윤리적인 경영 철학이 결합하여 차혜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차혜성그룹이 새롭게 완공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에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강태준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당신이 반대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보다 훨씬 멋지지 않소.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이건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이제 평범한 부부의 그것처럼 편안하고 다정했다. 명목상의 결혼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부부의 연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2년 전 서연이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희망 가득한 미래의 다른 이름이었다.